김수미는 그랜드 티턴의 가장 아름다운 협곡을 혼자 트레킹하기 위해 배낭을 꾸렸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매 주말 산을 수색했지만 수색팀은 텅 빈 광야와 희미해지는 오솔길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거의 1년이 지난 후 금독수리를 연구하던 한 레인저가 좁은 산 절벽에 자리 잡은 것에서 발견한 것은 수사관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 숨겨진 악몽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랜드 티턴은 타협하지 않는다. 와이오밍 하늘을 배경으로 잭슨홀의 계곡 바닥에서 전조 없이 솟아오르는 폭력적이고 들쭉날쭉한 화강감의 주장이다. 그들의 상승을 부드럽게 할 구릉지대는 없다. 그들은 단순히 거기에 있다. 고대의 날카로운 그리고 심오하게 무관심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시험하고 위안을 찾고 또는 그 원초적 장엄함의 한 조각을 포착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2023년 여름, 김수미라는 젊은 여성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이곳에 왔다. 수미 또는 모두가 그녀를 부르던 대로 24살이었지만 분비는 방보다 야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1년 전 잭슨에 정착했고 그래픽 디자인에 유망하지만 충족되지 않는 경력을 작은 아파트, 지역 장비 가게에서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사로잡았던 산의 최전방 좌석으로 교환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의 열정에 대한 증거였다. 티턴 산맥의 지형도가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과거와 미래의 경로를 표시하는 연필 선들로 교차되어 있었다. 그녀 자신의 사진들이 그 옆에 걸려 있었다. 스네이크 강이, 아침 안개 속 실루엣의 황소무스, 중간 티턴에 불타는 알팽을로, 수목 한계선 위에 바위 절벽에 매달린 스카이 파일럿 꽃의 섬세한 꽃잎들. 친구들과 가족들은 나중에 그녀를 꼼꼼하고 거의 경건할 정도라고 묘사했다. 그녀는 무모한 사람이나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가이자 광야의 학생이었다. 산에 대한 그녀의 존중은 명백했다. 그녀는 그들이 준비, 겸손,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노련한 단독 등산객이었고 야생지의 고독 속에서 독특한 명료함을 찾았다. 바람, 그녀 자신의 호흡, 그리고 그녀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들리는 곳이었다. 그 카메라, 사랑받는 니콘 D7-9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고 광야가 그녀에게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감정을 유형의 것으로 번역하는 도구였다. 몇 주 동안 그녀는 가장 야심찬 단독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험난한 페인트 브러시 캐년 캐스케이드 캐년 루프를 따라 4일 3박의 트레킹이었다. 그것은 고전적인 티턴 경로였지만 힘든 경로였다. 약 20마일의 가혹한 고도 상승, 노출된 능선, 그리고 숨막히는 전망을 포함했다. 수미에게 그것은 단순한 하이킹 이상이었다. 그것은 순례였다. 그녀의 기술을 밀어붙이고 완전히 몰입하고 그녀의 첫 갤러리 쇼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미지 포트폴리오를 포착할 기회였다. 그녀의 룸메이트 이지은은 나중에 수미가 거실 바닥에 지도를 펼치는 것을 회상했다. 헤드램프로 밝혀진 그녀의 얼굴은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가며 집중된 기쁨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완벽한 티턴 일출을 찾고 있었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에 페인트 브러쉬 디바이드에 충분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출발을 앞둔 날들은 조용한 준비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김현숙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영상 통화를 기억했다. 수미의 얼굴은 아파트 바닥에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를 보여주며 기대로 밝았다. 그녀의 오스프리 배낭, 모든 적절한 곳에서 다른 파란 천, 그녀의 경량 텐트, 그녀의 다운 침낭, 그녀의 작은 요리, 스토브가 있었다. 그녀는 위성 메신저인 가민 127을 들어 올리며 매일 저녁 체크인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말 책임감이 있었어요. 현숙이 여전히 생생한 슬픔으로 목이 메어 회상했다. 그녀는 음식을 지퍼백에 나눠 담았고 각각 날짜별로 라벨을 붙였어요. 응급 처치 키트, 정수 필터, 카메라용 여분의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녀가 간과한 세부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꼼꼼한 성격, 이 깊이 자리 잡은 능력은 나중에 그녀의 실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실수를 할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2023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수미의 은색 수바루가 붐비는 스트링 레이크 등산로 입구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소나무와 축축한 흙 냄새가 났다. 하늘은 찬란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었다. 완벽한 날이었다. 배낭을 매기 전에 그녀는 고요한 물에 반사된 대성당 그룹의 전망을 감상하는 나이든 부부를 발견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겠냐고 물었다. 오하이오에서 온 관광객 이철수가 기꺼이 응했다. 그는 곧 수미의 가장 널리 유포될 사진을 찍었다.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 그녀의 금발머리는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분홍색 탱크톱은 숲에 짙은 녹색과 대조를 이뤘다. 그녀는 한 손에 검은색 등산 스틱을 들고 있었고 무거운 배낭이 어깨에 놓여 있었으며 그녀 뒤로 티턴이 장엄하고 고요하게 솟아 있었다. 그녀는 부부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나중에 레인저들에게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고 거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페인트 브러시 캐년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아내 박영희가 회상했다. 그녀는 뒷마당에 이런 것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헤어진 후 수미는 호숫가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 함께 보낸 문자는 그녀로부터 받을 마지막 메시지였다. 출발합니다. 산이 부르고 있어요. 날씨가 완벽해요. 일요일 밤에 연락할게요. 그와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스트랩을 조정하고 등산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로치폴 소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광활하고 기다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외로운 인물. 일요일이 왔고 해는 들쭉날쭉한 봉구리 뒤로 졌고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칠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집에서 김현숙은 딸의 문자가 올 것을 기대하며 전화를 확인했다. 오후 9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녀는 첫 번째 불안을 느꼈지만 재빨리 억눌렀다. 수미는 경험이 있었다. 아마도 위성 메신저에 충전이 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등산객들을 만나 하룻밤 더 캠핑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수십 가지 논리적인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월요일 저녁까지 논리는 무너졌고 차갑고 스며드는 공포로 대체되었다. 산에서의 침묵은 무겁고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응답 없는 전화는 음성 메일로 갔고 수미의 목소리에 쾌활한 녹음은 연락할 수 없는 딸의 가슴 아픈 메아리였다. 모든 문자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불확실성의 심연에 매달린
하나의 회색 체크 표시였다. 현숙은 그녀의 딸을 알고 있었다. 수미는 규율이 있었다. 그녀는 사려 깊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이런 종류의 걱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월요일 오후 9시 15분.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김현숙은 티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연락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디스패처에게 수미의 이름과 계획된 경로를 말하자 목소리가 깨졌다. 1시간 안에 국립공원 관리청이 통보되었다. 레인저가 그녀의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링 레이크 등산로 입구로 파견되었다. 티턴에 침묵하고 굴복하지 않는 봉구리 위로 달이 떠오르면서 김수미는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의 이름에서 사건 파일, 수색 그리드, 그리고 광활하고 무관심한 광야 속으로 속삭여지는 질문으로 변모했다. 공식적인 대응은 패닉이 아니라 절차로 시작되었다. 화요일 아침 첫 빛과 함께 그가 순찰하는 화강간 몽구리만큼 풍화된 얼굴을 가진 남자인 공원 레인저 박준호가 김수미의 은색 수바루 옆에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등산객들로 활기찼던 스트링 레이크 등산로 입구는 이제 조용했고 새벽의 시원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황토색 먼지와 꽃가루의 얇은 마기차에 앞 유리에 정착했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날들의 침묵하는 증거였다. 준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반쯤 비어있는 여행용 머그잔이 콘솔에 있었다. 접힌 공원 지도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고 그것이 정확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였다. 등산로 입구에 금속 상자 안에 있는 등산로 등록부를 빠르게 확인하자 그녀의 입장이 확인되었다. 김수미, 페인트 브러쉬, 캐스케이드 루프, 3박. 예상 귀환, 일요일. 해당하는 퇴장 서명은 없었다. 공원관리청에서 20년을 보낸 준호는 이 시나리오를 수십 번 보았다. 대부분은 길을 잃었거나 그들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사과와 이야기로 가득 찬 하루나 이틀 늦게 등산로에서 나타나는 멋쩍은 등산객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가 그의 발견을 무전으로 보고하면서 전문적인 우려의 매듭이 그의 뱃속에서 조였다. 그 아침 8시까지 그 우려는 전면적인 수색 구조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티턴 기관 간 수색 구조팀이 제니 레이크 근처의 임시 지휘소에 모였다. 공기는 통제된 긴박감으로 윙윙거렸다. 등반 장비의 덜걱거림, 무정이 너머의 낮은 목소리의 중얼거림, 소나무와 섞인 진한 커피의 향기. 수색구조 레인저 최민수는 일의 엄청난 압박을 감추는 침착한 태도를 가진 남자였고 보드에 고정된 거대한 지형도 앞에 섰다. 페인트 브러쉬, 캐스케이드 루프는 선명한 빨간색 선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었고 하위 월 8개 주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지형을 통과하는 20마일의 실이었다. 좋아요, 여러분. 민수가 아침 잡담을 뚫고 말했다. 우리의 대상은 김수미, 24세, 경험 많은 단독 등산객,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첫날 밤 홀리 레이크 근처에서 캠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팀이 나뉘었다. 지상팀은 양방향에서 루프를 하이킹할 것이었다. K9 부대는 더 높은 고도로 헬기로 이송되어 아래로 내려오며 작업할 것이었다. 헬리콥터는 이미 공중에 있었다. 그것의 리드미컬한 쿵쿵거리는 소리는 위기의 시간 동안 계곡에서 친숙한 심장 박동이었다. 첫 번째 주요 돌파구와 첫 번째 깊은 미스터리는 전고 직후에 왔다. 페인트 브러쉬, 캐년의 가팔은
지그재그를 밀어 올리던 지상팀이 그것을 발견했다. 작은 돔 텐트, 그것의 차분한 녹색 천은 아고산 숲의 야생 테피스트리에 대한 작은 인공성의 패치였다. 그것은 수미의 캠프장이었고 홀리 레이크에서 짧은 거리에 전나무숲 보호된 숲의 위치에 있었고 정확히 그녀의 계획이 말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깊이 불안했다. 텐트는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말뚝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안에는 그녀의 매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그녀의 작은 경량 데이팩이 있었다. 그것에는 빈 물병, 프로틴바 포장지, 그리고 선크림 튜브만 들어있었다. 그녀의 주배낭, 그녀의 침낭, 음식, 그리고 생존 장비를 담고 있는 무거운 오스프리 배낭은 사라졌다. 그녀의 등산화도 사라졌다. 그 장면은 기괴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그녀가 텐트를 설치했고 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츠를 신고 무거운 여러 날짜 배낭을 메고 가벼운 데이팩을 뒤에 남겨둔 채 걸어갔음을 시사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등산객들은 짧은 당일 하이킹을 하기 위해 주배낭을 캠프에 남겨둘 수 있지만 데이팩을 뒤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생 논리의 근본적인 모순이었고 그것은 수색팀을 통해 오한을 보냈다. 이 발견은 캠프장으로 K9 부대에 즉각적인 배치를 촉발했다.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개인 백두라는 점원 셰퍼드가 텐트 입구로 데려왔다. 땅의 냄새를 맡은 후 그는 낮게 낑낑거리며 뛰어갔고 그의 핸들러는 따라가기 위해 조깅했다. 백두는 즉시 냄새 흔적을 찾았지만 그것은 확립된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은 등산로에서 직접 멀어져 가파른 스크리로 덮인 경사를 올라갔고 촘촘한 버드나무와 죽은 낙엽으로 막혀 있었다. 팀은 따라갔고 모든 걸음마다 지형은 더 어려워졌다. 고된 반마일 등반 후 흔적은 거대한 화강간 바위, 더미와 엉킨 통과할 수 없는 죽은 낙엽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서 백두는 멈췄다. 그는 그 지역을 빙빙 돌며 미친 듯이 냄새를 맡았고 그의 꼬리는 낮았다. 그는 낑낑거리며 핸들러를 돌아보고 앉았다. 흔적이 사라졌다. 희미해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수미가 공중으로 곧장 들어 올려진 것처럼. 핸들러는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지휘소에 무전을 보냈다. 냄새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멈춥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K9 팀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다른 레인저들은 수미의 마지막 사진을 찍은 오하이오 부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잭슨의 한 호텔에서 집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그들을 찾았다. 박영희와 이철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팠고 그들이 아는 적은 것을 열심히 공유했다. 그들은 수미의 쾌활한 태도와 그녀의 흥분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영희는 다른 것을 기억했다. 우리가 그녀를 떠난 후 약 10분 후에 그녀가 집중하며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는 등산로에서 다른 등산객을 지나쳤어요. 한 남자였어요. 그도 혼자였어요. 철수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렬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군대식 배낭, 낡고 색이 바랬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냥 앞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우리 인사에 답하지 않았고 날카롭고 풍화된 외모를 가졌어요. 묘사는 모호했지만 다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초점이 되었다. 법의학 스케치 아티스트가 불려왔고 부부의 기억을 바탕으로 합성 그림이 만들어졌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남자, 여윈 얼굴, 깊이 들어간 눈, 그리고 음울한 표정. 강렬한 등산객은 수사를 괴롭히는 유령이 되었다. 잠재적인 목격자 또는 더 불길한 무언가. 하지만 이름도 없고 다른 목격도 없이 그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종이 한 장에 있는 스케치. 높은 곳에서 수색 헬리콥터는 느리고 체계적인 그리드 패턴을 계속했다. 공중에서 티턴의 광대함은 아름답고도 무서웠다. 숲의 촘촘한 여름 캐노피는 아래 땅을 삼키는 녹색에 끊어지지 않는 바다를 형성했다. 협곡들은 깊고 그늘진 땅의 상처였다. 그들의 가파른 벽은 사람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누워있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조종사와 관측자들은 색깔의 섬광, 장비 조각, 금속의 반짝임을 위해 끊임없이 스캔했지만 광야는 그 비밀을 꽉 쥐고 있었다. 수미가 그토록 영감을 받았던 풍경은 그녀의 실종의 공범이 되었다. 그것의 규모와 복잡성은 그녀를 찾으려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작용했다. 초기 수색 노력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5째 날에 왔다. 한 주의 시작을 표시했던 맑고 푸른 하늘이 사라졌고 서쪽에서 굴러온 멍든 보라색 회색 구름 천장으로 대체되었다. 기온이 떨어졌다. 멀리서 천둥의 우르릉거림이 협곡을 통해 울려 퍼졌고 폭풍이 무서운 분노로 터질 때까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거미줄을 치고 차갑고 쏟아지는 비의 판이 산비탈을 두들겼다. 팀의 안전을 위해 수색이 중단되었다. 폭풍이 격렬하게 몰아치는 고통스러운 36시간 동안 아무도 현장에 없었다. 모두가 그 폭우가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남아있는 모든 냄새 흔적은 말살될 것이다. 어떤 희미한 발자국도 씻겨 나갈 것이다. 이미 위험한 땅은 미끄럽고 위험한 진흙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산 자체가 김수미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다. 10일 후 수색은 버려진 텐트와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냄새 흔적 이상의 것을 산출하지 못했다.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은 한계까지 늘어났다. 10일째 저녁 브리핑에서 지친 최민수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호출을 했다. 대규모 적극적인 수색이 중단되고 있었다. 그것은 제한된 지속적인 순찰로 전환될 것이었다. 수미를 살아있게 찾을 가능성은 이제 무시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의 관료적 문구였다. 지휘소는 해체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집으로 갔다. 작전에 심오하고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잭슨에서 철야를 하고 있던 수미의 부모님은 황폐화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수는 평생 토지 측량을 해온 조용한 남자였고 이제 빈 브리핑 룸에 지도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는 딸의 의도한 경로를 표시하는 빨간색 선과 그것을 둘러싼 광활한 빈 광야를 바라보았다. 공식 수색은 끝났을 수 있지만 그에게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계절은 잔인하고 무관심한 아름다움으로 티턴에서 바뀌었다. 여름에 생기 넘치는 녹색은 가을에 불타는 금색과 빨간색으로 스며들었고 사시나무 숲을 불가능한 색깔의 붓질로 칠하는 짧은 광경이었다. 그런 다음 그만큼 빠르게 불은 10월의 첫눈에 의해 소멸되었다. 봉구리들은 회색 구름의 베일 뒤로 사라졌고 깊고 심오한 침묵이 산맥에 정착했다. 그것은 겨울의 침묵이었고 고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조용함이었다. 이 계절적 변화와 함께 김수미의 적극적인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차갑고 더 단단한 것으로 결정화되었다.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유령. 한때 선명하고
긴급했던 실종자 포스터는 방문자 센터에서 가장자리가 말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색깔은 가차없는 고지대 태양에 의해 빠졌다. 공원관리청 본부에 보관된 수미의 사건 파일은 절차적 보고서와 막다른 골목 단서로 두꺼워졌지만 역설적으로 만지기에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비활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산이 주장한 사람들의 침울한 목록에 합류했다. 광야로 들어가 그것에 흡수되어 그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에 질문과 계속되는 아픔만을 남긴 개인들. 공원 레인저들과 잭슨의 지역 주민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현대 민속의 한 조각이 되었고 새로운 계절 직원과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관광객들에게 속삭여졌다. 페인트브러시 캐년으로 걸어 들어가 결코 걸어 나오지 않은 재능 있는 사진작가.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사건이 결코 차가워지지 않았다. 수미의 아버지 김태수는 침묵이 이기도록 하는 것을 거부했다. 은퇴한 토지 측량사인 태수는 조용한 정밀함의 남자였고 자신의 삶을 지구의 혼란스러운 윤곽을 지도에 깨끗하고 논리적인 그리드로 번역하는 데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고정되고 빛나는 점인 딸이 흔적 없이 풍경에서 단순히 지워질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공식 수색이 광범위한 스윕과 확률에 의존하는 동안 태수의 접근 방식은 세밀하고 강박적이었다. 그는 그의 개인 수색에 자금을 대기 위해 소유한 작은 땅 구획을 팔았고 편안한 은퇴를 외롭고 슬픔에 연료를 공급받은 임무로 교환했다. 그의 주말은 음울한 의식이 되었다. 그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잭슨까지 긴 시간을 운전했고 그의 오래된 포드 FSM50은 측량 장비, 등반 장비, 그리고 며칠 동안 지속될 충분한 보급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공원 레인저들에게 친숙하고 괴로워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해돋이 훨씬 전과 해넘이 훨씬 후 외딴 등산로 입구에 주차된 그의 트럭을 복원했다. 그들은 그에게 커피와 날씨에 대한 조용한 주의의 말을 제공하며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존중으로 그를 대했다. 그들은 그가 유령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의 체계적인 절망 속에서 항복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인식했다. 그는 무작위로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전문 분야의 규율을 그의 슬픔에 적용했다. 그는 자신의 고해상도 지형도를 만들었고 지질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를 겹쳐서 광활한 광야를 잡고 관리 가능한 4분면으로 나눴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그리드의 단일 작은 사각형을 꼼꼼하게 수색하는데 보냈다. 가파른 배수로나 공식 수색이 헬리콥터에서 지나가는 시선으로만 다뤘을 수 있는 촘촘한 숲 덤불. 그는 이상현상, 토양의 함몰, 색깔 있는 천 조각, 자연스러운 패턴을 깨는 어떤 것이든 찾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가 그의 지도에서 지운 모든 빈 4분면마다 그의 결의는 오히려 강해졌다. 수색은 더 이상 수미를 살아있게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태수가 침묵하고 얼어붙은 땅을 빗질하는 동안 다른 종류의 수색이 디지털 세계에서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실제 범죄 서브레딧과 야생 하이킹 포럼에서 수미의 사건은 끝없는 매혹과 논쟁의 원천이 되었다. 전 세계의 알라그자 탐정 또는 웹 탐정들이 알려진 모든 세부 사항을 해부했다. 가장 널리 퍼진 이론, 그리고 당국이 선호하는 이론은 단순하고 비극적인 사고였다. 그녀는 느슨한 바위에 미끄러졌고 노출된 절벽에서 떨어졌고 그녀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쉬게 되었다. 깊은 틈, 촘촘한 덤불 패치, 수색자들이 단순히 놓친 장소. 더 선정적인 가능성에 끌린 다른 사람들은 동물 공격을 주장했다. 회색곰이나 퓨마가
혼자 있는 등산객을 매복했을 수 있다고 그들은 이론화했다. 하지만 어떤 물리적 증거의 부족, 피도 없고 찢어진 옷도 없고 그녀의 캠프장에서 끌린 자국도 없는 것이 대부분에게 이 이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 심리적으로 복잡한 서사도 나타났다. 수미가 사라지기로 선택했다는 것. 탐정들은 그녀의 가족이 절망 속에서 공유한 그녀의 일기에서 고독의 필요성과 그녀의 옛 삶에서 묶이지 않은 느낌을 말하는 줄들을 지적했다. 그들은 광야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려는 욕망으로 비틀었고 그녀가 자신의 소멸을 조율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범죄 행위의 실이었다. 강렬한 등산객, 여윈 얼굴과 군대 배낭을 가진 남자는 사건의 온라인 신화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별명을 얻었다. 티턴 팬텀, 캐스케이드 크릭 무명시. 이름이나 증거 없이 그는 1000가지 어두운 서사가 투영될 수 있는 빈 캔버스가 되었다. 그는 혼자 있는 여성 등산객들을 추적하는 포식자였을까?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수미를 따라갔을까? 답의 부족은 단지 추측을 부채질했고 알려지지 않은 남자를 티턴의 전설적인 부기맨으로 만들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태수는 그의 외로운 수색을 계속했다. 온라인 포럼은 그들의 순환 논쟁을 계속했다. 그런 다음 2024년 8월 말 돌파구가 왔다. 또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주요 수색 지역에서 몇 마일 하류에 캐스케이드 크릭의 외딴 구간을 항해하던 플라이 낚시꾼이 물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2개의 큰 바위 사이에 단단히 끼어 있었다. 그는 물에 들어가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하나의 검은색 레키 등산 스틱이었고 그립은 닳았고 끝은 긁혔다. 그는 그 브랜드를 진지한 등산객들을 위한 인기 있는 고급 선택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실종된 사진작가에 대한 포스터를 기억하며 그는 성실하게 그의 발견을 공원관리청에 보고했다. 그 발견은 콜드 케이스를 통해 짧은 전기 충격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그 스틱이 수미의 마지막 사진에서 본 것과 정확히 동일한 모델과 브랜드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통보받았고 그들의 희망은 고통스럽게 다시 불붙었다. 표적 수색팀은 심지어 스틱이 발견된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문학자들은 티턴만큼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역에서 스틱이 어디에서든 하류로 씻겨 내려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거운 봄 유출수는 그것을 몇 마일 동안 운반했을 수 있고 높은 산비탈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가을 바닥에 퇴적시켰을 수 있다. 그것은 수미의 존재의 유형적 조각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날의 가슴 아픈 메아리였지만 특정 위치,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단서는 개들이 따라갔던 냄새 흔적처럼 아무데도 이끌지 못했다. 그것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었고 광대하고 알 수 없는 공허의 느낌을 더욱 깊게 하는 좌절스러운 단편이었다. 산들은 하나의 작은 비밀을 포기했지만 단지 나머지에 대한 침묵을 더 단단히 끌어당겼을 뿐이었다. 2024년 여름이 고지대에 정착했고 그것과 함께 삶의 친숙한 주기를 가져왔다. 야생화들이 알파인 초원을 가로질러 색깔의 폭동으로 폭발했다. 마못들은 따뜻한 화강간판 위에서 일광욕을 했고 큰 맹금류들은 열기류를 타고 날았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아래 지형을 스캔했다. 이 날개 달린 사냥꾼들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열정이 무심코 일련의 차가운 침묵을 뚫을 한 남자가 있었다. 레인저 전구진은 국립공원관리청의 15년 베테랑이었고 조용한 태도와 지역 생태계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엄청난 존경을 얻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공식 임무는 그의 진정한 소명인 조류학의 부차적이었다. 특히 그는 대옐로스톤 생태계의 금독수리 개체군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이었다. 김수미가 사라진 지 1개월 후인 7월 말, 우진은 둥지 장소의 연간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그를 잘 관리된 등산로와 붐비는 전망대에서 멀리 티턴 산맥의 험하고 밟히지 않은 심장부로 데려갔다. 그는 외딴 고도 분지에 있었고 스위핑 스크리 경사와 거의 인간이 보지 못한 가파른 절벽면의 장소였다. 그는 수직 세계에서 편안한 사람의 연습된 편안함으로 움직였다. 그의 쌍안경은 그의 눈의 영구적인 연장이었다. 능선에서 그는 먼 절벽면을 스캔했고 알려진 둥지 지역이었다. 그의 고성능 렌즈를 통해 그는 빠르게 그의 목표를 찾았다. 가파른 바위 벽의 중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풀이 무성한 절벽에 막대기와 가지의 거대하고 널찍한 둥지. 그것은 고전적인 금독수리 둥지였고 확립되고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을 때 무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둥지에 자연스러운 갈색과 회색과 섞여 부조화스러운 색깔의 섬광들이 있었다. 놀라운 밝은 빨간색 조각과 다른 것, 생생한 청록색 패치. 그의 첫 생각은 쓰레기였다. 그것은 공원관리청에게 끊임없는 전투였고 인간의 무심한 유기물이 심지어 가장 외딴 광야의 구석에도 들어가는 것이었다. 플라스틱이나 다른 잔해가 독수리나 그들의 새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우진은 결정을 내렸다. 등반은 어렵고 약간 위험할 것이었고 느슨한 바위와 가파른 풀 위에 기술적 스크램블이었다. 하지만 그는 둥지를 청소할 의무를 느꼈다. 그는 그의 쌍안경을 어깨 너머로 메고 규정에 따라 그의 일반적인 위치를 디스패치에 무전으로 보냈고 고된 상승을 시작했다. 등반은 고된 것이었다. 느슨한 스크리가 그의 부츠 아래에서 이동했고 작은 바위의 캐스케이드를 경사 아래로 덜그럭거리며 보냈다.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고 각 손잡이를 테스트했다. 그가 둥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심한 등산객들에 대한 그의 초기 짜증은 오싹한 불안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색깔들은 이제 더 뚜렷했다. 빨간색은 비닐봉지가 아니었고 청록색은 버려진 로프 조각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절벽 위로 자신을 끌어올렸고 그의 심장은 운동과 갑작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두근거렸다. 그는 둥지 앞에 섰고 거의 5피트에 걸친 얽힌 가지들의 혼돈적인 걸작이었다. 그리고 거기 구조에 바로 그 직물에 짜여 있는 것은 그가 아래에서 본 항목들이었다. 청록색은 찢어진 나일론 조각이었고 명백히 스터프색이나 비옷 덮개 같은 야외 장비 조각에서 찢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빨간색은 더럽고 풍화된 여성 속옷의 트림이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흰색이었지만 탄력 있는 허리띠와 다리 개구부는 뚜렷한 바랜 진홍색이었다. 그 순간 전구진의 마음은 실종자 포스터로 돌아갔고 수많은 브리핑으로 미소 짓는 젊은 사진작가의 얼굴로.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수미의 사진을 기억했다. 밝은 빨간색 스트랩으로 강조된 그녀의 파란색 배낭. 그 색깔은 거의 완벽한 일치였다. 그의 피는 차가워졌다. 그는 그의 뼈 깊숙이 자리 잡은 확신으로 이것이 무작위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서였다. 그는 둥지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고 그의 마음은 달렸다. 그는 그의 업무용 전화를 꺼내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모든 각도에서 둥지와 그것의 내용물을 기록했다. 그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이제 주요 수사의 잠재적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상색에 무전을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긴장되어 있었고 그의 평소 침착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디스패치, 여기는 전구진입니다. 저는 상부 분지의 둥지 장소에 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김수미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입니다. 그 소식은 번개처럼 레인저 스테이션을 통해 찢어졌다. 조용하고 정체되고 차가운 사건은 갑자기 충격적으로 살아났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고 태그를 붙인 항목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수사관들은 즉시 김수미의 파일을 꺼냈다. 그들은 더럽고 풍화된 팬티를 수미의 마지막 사진의 고해상도 인쇄물 옆에 멸균천에 놓았다. 속옷 트림의 빨간색 음영은 그녀의 오스프리 배낭에 빨간색 액센트 스트랩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미가 가라앉으면서 방에 음울한 침묵이 떨어졌다. 새롭고 끔찍한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야생의 무정서적 논리를 이해하는 노련한 수사관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것. 금독수리는 포식자이지만 또한 청소부이기도 하다. 그들은 썩은 고기, 죽음의 냄새에 끌린다.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충격적인 설명은 분지 위 높이 날아가던 독수리가 수미의 시신이나 근처에 버려진 옷에서 피냄새에 끌렸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착지했고 천을 찢었고 조각을 들고 갔다. 밝고 내구성 있는 조각은 그것의 둥지를 강화하는 데 완벽했다. 이 하나의 기괴한 발견은 전체 수사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수미가 공원의 광대함 어딘가에 무작위 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녀의 시신 또는 그것에 남은 것이 거의 확실히 그 외딴 접근할 수 없는 언덕 어딘가에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색은 더 이상 수백 제곱마일에 걸친 건초 더미에서 반을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레이저 집중 그리드였다. 독수리의 둥지 본능에 기초하여 공원관리청은 새롭고 고도로 표적화된 수색을 승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실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덤을 찾고 있었다. 촉매는 인간의 눈이나 기술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새 고대 포식 본능에 의해 발견되었다. 무심코 죽은 자로부터의 메시지를 산 자의 세계로 다시 운반한 침묵하는 목격자. 새로운 수색은 전년도의 널찍하고 희망적인 노력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침울한 외과적 정밀함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구조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복이었다. 전문팀이 소집되었다. 최악이 의심될 때 소집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의 음울한 단체. 와이오밍 대학교의 법의학 인류학자들은 뼈에서 이야기를 읽는데 익숙했고 날아왔다. 그들은 주의 최고 사체 탐지견 팀과 고각도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티턴 카운티 수색 구조에 노련한 멤버들과 합류했다. 팀은 독수리 둥지 아래 분지의 준비 구역으로 헬기로 이송되었다. 헬리콥터의 로터는 알파인 초원을 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바람으로 씻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단지 얇은 산 공기로만이 아니라 공유된 중대함의 감각으로 그들은 신성한 땅을 밟고 있었고 이제 인간 비극의 배경이 된 엄청난 아름다움의 장소였다. 둥지 아래의 언덕은 단지 1제곱마일이었지만 지형은 잔인하게 어려웠다. 둥지 아래의 언덕은 가파른 풀 경사, 발 아래에서 구슬처럼 미끄러지는 느슨한 스크리, 그리고 들쭉날쭉한 바위 노출의 배신적인 혼합이었다. 팀은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드 패턴으로 움직였다.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예리한 감각으로 앞뒤로 작업했고 그들의 핸들러는 조용한 명령을 주었다. 이틀 동안 그들은 산의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태양이 내리쬐고 풍경의 광대함은 그들의 공들인 노력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의심의 조각이 작전에 스며들기 시작하자 개 중 하나인 진돗개라는 검은 레브라도가 결정적인 경고를 주었다. 그는 일련의 큰 바위의 기저에서 자라는 가시, 덤불과 왜곡된 전나무의 촘촘한 무리 근처에서 멈췄다. 그는 낑낑거리기 시작했고 낮고 끈질긴 소리였고 땅을 긁었다. 이것은 그의 최종 표시였고 그가 그의 목표를 찾았다는 신호였다. 팀은 그 지점에 모였다. 법의학 인류학자인 이수연 박사가 무릎을 꿇고 그 지역을 조사했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고 단지 교란된 흙과 바위의 패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묘한 징후들을 보았다. 토양의 부자연스러운 함몰, 자연 침식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바위가 쌓인 방식.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녀가 덤불의 중심 지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작은 흙손과 붓을 사용하여 팀은 토양과 바위의 상단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들인 작업이었다. 1시간이 지났다. 그런 다음 수색자 중 한 명이 멈췄고 그의 흙손이 단단하지만 유연한 무언가에 긁혔다. 그는 흙을 닦아냈다. 색팔엔 파란색 천조각이 드러났고 기술 셔츠에 소매였다.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발견, 인간뼈에 안미타크볼 곡선. 팀은 새롭고 침울한 강도로 작업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2피트 이하의 얕은 무덤을 발굴했다. 안에는 인간 시신의 골격 유해가 놓여 있었다. 유해는 조심스럽게 기록되고 사진이 찍혔고 그런 다음 카운티 연간실로 헬기로 이송되었다. 식별 과정은 신속했다. 치과 기록이 24시간 안에 양성 일치를 제공했다. 유해는 김수미의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도달한 뉴스는 복잡하고 충격적인 타격이었다. 확인의 고뇌는 그녀가 마침내 발견되었다는 가장 희미한 안도감의 속삭임과 섞였다. 하지만 부검은 단순한 하이킹 사고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다. 이수연 박사의 뼈 검사는 심각한 둥이 외상과 일치하는 두개골의 중요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골절을 발견했다. 이것은 낙상의 결과가 아니었다. 부상의 패턴은 폭력적인 공격을 나타냈다. 게다가 유해와 함께 발견된 미량 증거와 나중의 분석은 가장 끔찍한 위반을 확인했다. 수미는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파일은 즉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재분류되었다.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범죄 행위의 확인은 전체 수사를 새롭고 무서운 빛으로 던졌다. 모든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했다. 수사관들은 초기 보고서를 다시 파헤쳤고 그들의 눈은 이제 한때 불행을 찾았던 곳에서 아기를 찾고 있었다.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잠재적 단서, 강렬한 등상에게 모호한 묘사는 갑자기 호기심 많은 각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로 격상되었다. 한때 무언가를 보았을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의 잠재적 용의자로서 합성 스케치가 미디어에 재발표되었다. 그 뉴스는 잭슨 커뮤니티와 수미의 사건을 따라왔던 온라인 탐정들의 더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충격파를 보냈다. 추상적 미스터리는 구체적인 악몽이 되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잭슨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먼지 투성이 목장 마을인 와이오밍주 파인데일의 예산 모텔에서 프런트 데스크를 일하던 김미경이라는 여성이 지역 뉴스 방송에서 그 스케치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응시했고 인식의 전율이 그녀를 관통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깊이 들어간 공허한 눈, 그의 턱에 음울한 세트. 그것은 그녀가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즉시 티턴 카운티 보안관 제보 전화에 전화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스케치에 있는 남자가 전년도 여름에 몇 주 동안 그녀의 모텔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외톨이였고 주마다 현금으로 방값을 지불했고 혼자 지냈다. 그는 계절 건설 일로 그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부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조현석.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떨게 만드는 다른 것을 기억했다. 그는 실종된 등산객의 뉴스가 처음 나온 며칠 후 말없이 갑자기 체크아웃했다. 이름과 함께 수사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조현석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42세의 불황자였고 유령 같은 디지털 발자국을 가졌지만 폭력적 폭행으로 봉인된 소년 기록이 있었다. 그는 주에서 주로 이동했고 현금 건설 및 목장 일을 하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고용 기록을 교차 참조하고 노동기관에 연락하여 그들은 그의 경로를 와이오밍에서 몬타나로 추적했다. 그들은 그가 현재 빌링스 외곽의 큰 고립된 재산에서 목장 일꾼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색 영장으로 무장한 중무장한 FBI 요원과 지역 보안관 대리인 팀이 새벽에 목장을 급습했다. 현석은 완전히 놀랐고 아무 사건 없이 체포되었다. 그의 태도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가 그의 미미한 소지품을 보관하는 먼지투성이 거미줄로 가득 찬 헛간에서 수사관들은 무거운 자물쇠로 고정된 낡은 군대식 풋 로커를 찾았다. 그들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포식자의 트로피 상자가 있었다. 3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속한 운전 면허증, 분류된 보석 조각, 몇 개의 머리카락 자물쇠, 그리고 다른 깊이 개인적인 항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오래된 티셔츠에 쌓여있는 것은 니콘 D1150 카메라였다. 시리얼 번호는 김수미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마지막으로 저주받은 증거 조각이었다. FBI의 지역 법의학 실험실에서 기술자들이 파일에 접근했다. 처음 몇십 장의 사진은 수미가 그녀의 마지막 하이킹에서 찍은 아름답고 가슴 아픈 풍경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갤러리는 악몽 같은 전환을 했다. 마지막 이미지 시퀀스는 현석에 의해 찍혔다. 그것들은 그의 범죄의 그래픽적이고 끔찍한 문서화였다. 사진들은 수미를 보여주었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고 그녀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것들은 폭행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죽은 후를 보여주었다. 그 이미지들은 차갑고 임상적이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것들은 괴물에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었고 젊은 여성의 생애의 마지막 무서운 순간들로의 오싹한 창이었다. 신문실은 멸균되고 특징 없는 상자였고 몇 시간 동안 그것은 조현석의 침묵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부정의 블록이었고 두 수사관의 모든 질문을 견뎠다. 노련한 FBI 요원과 날카로운 티턴 카운티 형사. 그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공허한 가면이었다. 그는 연습되어 있었고 자신의 말 없이는 확실한 유죄 판결이 없다고 확신했다. 변화는 영리한 질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증거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제시에서 왔다. FBI 요원은 평범한 마닐라 파일, 폴더를 들고 방에 들어와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폴더를 열고 그들 사이의 금속 테이블에 일련의 광택 사진들을 하나씩
연대기 순서로 놓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수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었다. 그런 다음 현석이 찍은 첫 번째 이미지가 왔고, 수미가 하이킹하는 먼 거리의 사진이었고,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사진은 더 가까웠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수사관들은 그것들을 스토리보드처럼 배치했고, 그의 스토킹에 침묵하고 저주받은 서사를 만들었다. 마침내 폭행의 이미지들이 왔다. 그것들은 임상적이고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코멘트 없이 테이블에 놓였고, 사진의 시퀀스는 방에 있는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현석의 시선은 각 사진이 테이블에 놓일 때 따라갔다. 그의 부정은 멈췄다. 방의 공기는 무겁고 두꺼워졌다. 신문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7분 동안 침묵했고, 그의 눈은 그 앞에 펼쳐진 그의 범죄의 시각적 타임라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일한 소리는 방의 환기에 낮은 윙윙거림이었다. 수사관들은 기다렸고, 증거의 무게가 그를 누르도록 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고, 어떤 비명보다 더 오싹한 사실적인 톤이었다. 그게 저예요. 그가 사진 중 하나를 향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유죄의 인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진술이었다. 댐이 깨졌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고, 후회가 아니라 초연한 서사적 통제로.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수미를 보고 그녀에게 끌렸다고 인정했다. 그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가는 것을 묘사했고, 수년 안의 연습으로 연마된 그의 포식 본능으로 홀리 레이크에서 그녀의 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차가운 정밀함으로 매복을 회상했고, 그녀가 물을 얻기 위해 그녀의 텐트에서 짧은 산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왜 그녀를 죽였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인식 가능한 인간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격렬함으로 방역했고,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그녀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침착하게 얕은 무덤에 그녀의 시신을 묻고, 그의 정복의 기념품으로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가고 어둠의 덮개 아래 공원에서 하이킹했다고 묘사했다. 형사가 더 깊은 동기를 위해 그를 압박했을 때 현석은 그들을 평평하고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가장 무서운 대답을 주었다. 그녀는 혼자 거기에 있으면 안 됐어요. 그의 자백은 로키 산맥에서 여성 등산객들의 적어도 2건의 다른 미해결 실종과 그를 연결하는 폭력의 역사를 풀었다. 유령은 이름을 가졌다. 공허는 답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했다. 조현석의 재판은 긴 일이 아니었다. 수미 자신의 카메라에서 나온 끔찍한 사진 증거와 현석의 상세한 자백으로 무장한 검찰은 밀폐적이면서도 역겨운 사건을 제시했다. 잭슨의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커뮤니티 구성원, 언론, 그리고 현석이 남긴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침울한 모임. 수미의 부모 김태수와 김현숙은 매일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방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심오한 슬픔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딸의 마지막 순간들의 임상적 묘사를 들었고, 어떤 부모도 견뎌야 할 고뇌를 견뎠다. 현석은 전체적으로 무표정했고, 인간성의 블랙홀이었고, 그의 눈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배심원단의 심의는 짧았다. 그는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납치, 성폭행, 그리고 1급 살인. 판사는 비난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야생 장소들을 괴롭힌 남자가 콘크리트와 강철의 우리에서 그의 남은 날들을 보낼 것을 보장했다. 현석의 트로피 상자의 발견은 티턴을 훨씬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졌다. 수미의 카메라 옆에서 발견된 운전 면허증과 개인 항목들은 다른 콜드 케이스를 여는 열쇠였다. 하나는 3년 전 콜로라도의 산 후안 산맥에서 하이킹 중 실종된 28세 여성의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다호의 소투스 황야의 등산로에서 실종된 미 12세 대학생의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들의 가족들은 터너 가족과 같은 고통스러운 림보에서 살았고 돌아올 희미한 희망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답을 가졌다. 현석의 자백은 그들의 유해의 위치를 제공했고 그들의 회복을 허용했고 고통스럽고 오래 기한이 지난 종결을 가져왔다. 수사는 그를 유목적 연쇄 포식자로 드러냈고 서부를 통과하며 고립과 광야의 아름다움을 그의 사냥터로 사용하는 유령. 김태수와 김현숙에게 판결은 정의를 가져왔지만 평화는 아니었다. 그들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식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였다. 하지만 그 여파에서 그들은 마침내 수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공원의 전망대에서 추도식을 열었고 대성당 그룹이 하늘에 대한 침묵하는 화관감 증인으로 서 있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수미의 생기 넘치는 정신, 그녀의 전염성 있는 웃음, 산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아버지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평소 너무나 조용했던 그의 목소리는 군중에게 연설하면서 안정적이었다. 그는 수사관들과 수색팀에 대해 말하며 그의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많은 이들에 의해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끊임없는 개인 수색이 사건을 잊혀지지 않게 유지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는 찬사를 돌렸다. 저는 단지 어떤 아버지라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봉구리에 고정된 눈으로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작은 딸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미에게 적절한 장례식, 최후의 안식처를 줄 수 있었고 지도도 끝도 없는 경로인 슬픔의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김수미의 사건은 잭슨 커뮤니티와 야생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광야의 위험이 항상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오싹하고 영구적인 상기시킴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항상 폭풍, 낙상 또는 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은 인간 얼굴을 하고 같은 등산로를 걷고 야생지의 익명성으로 포식적 심장을 가리는 것이다. 티턴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봉구리들은 여전히 새벽의 첫빛을 잡는다. 강들은 여전히 차갑고 맑게 흐르고 숲은 여전히 그들의 깊고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다. 하지만 수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은 이제 영구적인 주의의 그림자로 물들어 있다.